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시작하시죠. 누르셨나요? 오늘 준비한 차 아우디 RS e-tron GT입니다. 드디어 전기 자동차에도 초고성능 RS 배치를 붙인 자동차죠. 앞뒤로 각각 하나씩의 모터를 사용을 해서 모두 두 개의 모터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최고 출력 598마력이고요. 여기에 부스트 모드가 작동을 하면 646마력까지 힘이 더 세집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스포츠 전기 고성능 쿠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전기 자동차의 그 심장, 연료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93.4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 차체 바닥에 깔아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배터리인데요.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들어감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게다가 이 차체 높이가 1400mm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차체 높이 자체도 낮은 데다가 이 지붕은 탄소 섬유 재질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경량화 했죠. 지붕이 가볍다라는 것, 그만큼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린다 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낮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주행 안정감, 고속 주행 안정감은 아주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로 주행 가능한, 유래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36km인데요. 자, 336km라고는 하지만 요즘처럼 날씨가 화창한 봄, 가을이라고 한다면 400km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겨울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 한겨울에는 300km 달리기도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전기차의 특성을 잘 알면서 운전을 할 필요는 있겠죠. 이 차의 판매 가격 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2억 600만 원을 넘는 가격인데요. 뭐 RS의 자존심을 담은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승할 때나 타볼 수 있는 차죠. 그래도 일반 내연기관 고성능 자동차라고 한다면 연료비, 자동차 세금,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금, 뭐 만만치 않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 차는 전기 자동차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도 싸고 연료비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차를 경제적으로 즐기는 방법, 전기차를 택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아우디 RS e-tron GT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자, 계기판 먼저 볼까요? 계기판은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올라오는 정보 이렇게 골라서 볼 수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군데군데 파먹었어요, 그림들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지도가 화면 전체를 깨끗하게 덮어주면 좋은데 좀 보기 어색하죠. 차량 정보. 자, 주행 가는 거리 지금 303km가 남았고요. 최근 주행 기록, 누적 주행 기록, 이렇게 운전자 재원 시스템, 이렇게 트립 미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립 컴퓨터를 볼 수가 있고요. 스포츠 화면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타이어 압력이 표시가 되네요. 랩 타임 잴 수가 있고요. 랩 통계, 가속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 측정은 시속 100km, 200km, 4분의 1마일, 8분의 1마일 거리 가속이죠. 이렇게 측정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는 전화, 스티어링 휠 열선, 음성 명령 버튼, FM 97.3. 남성의 입장에서 교대역 길 안내. 자, 이렇게 음성인식 확실하게 되죠. 내비게이션, 전화, 라디오 조절, 이 정도면 뭐 기본적인 음성인식 기능은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자, 하나, 둘, 2.5회전 돌아갑니다. 락투락 조향비 2.5회전,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민첩한 그런 조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차체 길이가 4990, 그러니까 5m에서 1cm 부족합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 2900mm죠. 이렇게 큰 덩치를 2.5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 락투락 조향비가 커버한다. 조금은 좀 예민한 그런 조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 3회전을 기준으로 잡죠. 3회전 좀 무난한 편안한 그런 조향을 기대할 수가 있는 수준이고요. 3회전보다 밑으로 오면 조금은 예민하고 타이트한 스포츠한 조향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차가 그렇고요. 지금 스티어링 휠은 아래쪽이 일자로 깎인 D컷 스티어링 휠이죠. 아랫부분에 RS 배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는데 이 패들은 차에 변속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감속기가 들어와 있을 텐데요. 변속을 하기 위한 패들은 아니고요. 다만 패들 시프트 다운 누르면 이쪽에 차지 부분이 반응을 하죠. 회생 제동 기능을 조절하는 용도로 이 패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시프트를 작동을 하면 회생 제동을 그만큼 더 강하게 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시프트를 하면 회생 제동 시스템보다는 탄력 주행을 좀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도로 이 패들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보면 주행 보조 시스템 작동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주행하면서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계기판은 12.5인치 모니터로 아우디 버추얼 콕핏 플러스 모니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센터페시아에 있는 아우디 MMI 인포메이션 터치스크린 모니터 살펴보겠습니다. 홈 버튼 누르면 왼쪽에는 이 부분은 또 조절이 가능하겠죠. 편집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료하면 시계 이렇게 오는 방식으로 초기화하면 편집이 가능하고요. 전화 앱은 애플 카플레이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호환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블루투스를 사용하십시오.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되나요? 한번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MMI 2980 연결이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뜨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을 해서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 기능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드라이브 셀렉트, 효율, 승차감, 다이나믹 개별 설정, 주행 모드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차량 올리기 내리기 있죠. 이 부분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들어와 있습니다. 차체 차고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상태, 주행 속도, 주행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차가 스스로 차체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혹은 이 부분에 들어와서 운전자가 직접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차량 상태, 주행거리는 297km 주행 가는 거리 남아 있다 라는 얘기죠. 그렇고요. 충전 및 효율, 충전은 100% 혹은 90%, 80% 이렇게 최대 충전량을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메이커에 따라서 80%에서 90%까지 충전하기를 권하죠. 100% 완전히 충전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문제가 있고 100% 충전이 될 경우에 안전마진, 배터리 안전마진이 없어지면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은 80%에서 90% 정도만 해라 라는 게 자동차 메이커들의 권장사항입니다. 충전, 예약 충전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시트에서는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마사지, 스트레치, 이완, 펄스, 웨이브 가능하고요. 강도도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도 가능하고요. 에어컨, 발밑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네요. 이오나이저 기능 통해서 실내 공기질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조명 및 시야, 실외 등
자동 헤드라이트, 하이빔 어시스트, 레이저 등 들어가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이렇게 디폴트 되어 있는 컬러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개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색상 참 많죠. 약 30개의 컬러 중에서 선택해서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요? 거리 경고,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시스템, 휴식 권장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게 낫겠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과속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거리 경고,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등이 있습니다. 프리센스, 턴 어시스트,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 이런 거 다 작동을 시키는 게 낫죠. 사이드 어시스트 등등 이렇게 주행 보조 시스템들 들어와 있습니다. 자, 뱅앤올룹슨 3D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15개 채널, 16개 스피커, 710W 출력의 오디오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One, two, three. Yeah. White shoes, old news. I found myself falling for you. 자, 이렇게 몇 개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음악이 아주 입체적으로 들리죠. 낮은 영역대에서의 강력한 우퍼의 느낌, 그리고 그 볼륨을 올렸을 때 실내를 꽉 채우는 그런 음질도 상당히 좋고요. 음이 찌그러지지가 않죠. 소리를 한껏 높여도 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그런 음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급 오디오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 뱅앤올룹슨 오디오 상당히 만족하실 듯 합니다. 변속 버튼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버튼을 이용을 해서 변속을 하는데요. 이 누르는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밀고 당기는 버튼입니다. 위로 밀면 R이죠. N, D, 그리고 주차, 파킹 버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트 몸을 딱 잡아주죠. 럼버 서포트 기능까지 있어서 좀 너무 꽉 조인다 싶을 때는 좀 느슨하게 풀어줄 수도 있고요. 허벅지 부분까지도 넓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서 시트는 아주 편하게, 또는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몸에 딱 맞는 수트처럼, 때로는 조금 편안한 잠바처럼 그런 시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오버헤드 콘솔에 SOS 버튼 들어와 있죠. 이렇게 눌러서 이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실내등 들어와 있고요. 네, 운전석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이제 잠깐 뒷좌석 잠깐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좀 답답하네요. 운전석 시트가 앞을 꽉 가로막고 있고요. 또한 옆으로는 손바닥 3분의 2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듯한 답답한 느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죠. 머리 위로는 손바닥 2개 여유 있게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거의 5m에 육박하는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는, 특히 뒷좌석에서 느끼는 공간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고요.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정도로 확보했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창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죠. 차창도 그렇게 시원하게 완전히 다 열리는 편은 아니고요. 지붕에 썬루프도 없죠. 지붕은 스웨이드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은 했지만 썬루프가 없습니다. 좀 개방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답답한 느낌, 뒷좌석에서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2개 컵홀더 준비되어 있죠. 뒷좌석은 또 각각 개별 시트로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4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고요. 뒷좌석 가운데 이 부분에 C타입 USB 포트 2개가 이 부분에 들어와 있죠. 뒷좌석에서 12V 전원은 사용할 수가 없을 테고요. 자, 실내 쿠페 스타일의 지붕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뒤로 갈수록 지붕이 낮아지죠. 낮아지지만 지붕의 압박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 공간 확보하고 있다 싶습니다. 다만 가운데 앉으면 왜 이래,
아, 뒤에 사람이 있는 거를 감지를 했네요. 시동이 꺼졌는데 금방 움직이면서 안에 사람이 있는 거를 감지를 해서 이렇게 삑삑거리고 경고음이 울렸나 봅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성인이 앉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머리가 지붕에 딱 닿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충격이 올라올 때 목 부상의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안 앉는 게 낫겠습니다. 뒷좌석 코멘트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누르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RS라인에 처음 등장하는 순수 전기차죠. 최고 출력 598마력, 부스트 모드가 작동을 하면 646마력의 힘을 냅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500마력, 600마력 우습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고성능을 만들어내기가 좀 더 수월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기 모터를 사용을 했을 때 고성능을 만들어내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거죠. 내연기관처럼 그렇게 복잡한 메커니즘,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엔진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술로 고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고성능으로 평준화된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가지 운동 성능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앞뒤 차축에 모터를 적용을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뒷바퀴가 조향이 되죠. 리어 엑셀 스티어링 기능이 있어서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배터리, 전기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배치되어 있어서 무게중심을 완전히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워낙에 스포츠 쿠페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 자체의 높이도 낮죠. 고속주행에서 좀 더 탁월한 주행 안정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달려볼까요? 오! 그냥 밟았더니 바로 시트가 몸을 밀고 나가네요. 또 다이나믹으로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오! 엔진 소리 비슷한 소리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순식간에 아주 빠른 고속의 영역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옆에 주변에 다른 차들이 있어서 좀 자제하기로 하고요. 편안한 하지만 힘 있는 전기차 특유의 주행 맛볼 수 있습니다. 가상 엔진 사운드, 가상 사운드도 만들어 넣어서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자율 운전 잠깐 살펴보실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한 속도 90에 맞추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가속 페달에서도 발을 뗐고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갈 텐데요. 종방향으로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하고요. 횡방향으로는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속도를 잠깐 더 올려봅니다. 좀 더 빠른 속도를 내봤지만 여전히 숙련된 운전자처럼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선의 중앙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자유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에서는 좀 더 편하게 조향과 제동 가감속 정도는 그냥 차에 맡겨놓고 움직여도 되지 싶은데요. 하지만 아직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의 최종 책임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는 것, 절대 책임지지 않는 보조 시스템이라는 것 명심하시고 운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의 책임을 지고 아차 싶은 것, 잠깐 놓친 것, 이런 부분 정도를 차가 보조해 준다 라는 개념으로 이런 그 주행 보조 시스템들 조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드라이브 셀렉트, 이렇게 효율, 승차감, 다이나믹, 개별 설정, 이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이내믹으로 잠깐 달려봅니다. 쭉 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주행 안정감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을 쭉 하게 되면 일단 노면의 밀착감이 상당하네요. 노면에 딱 달라붙어서 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차체의 흔들림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 지금 상당히 높은 속도인데도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의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수평을 딱 유지한 채 달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 21인치 타이어,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낮은 무게중심,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 뭐 이런 부분들이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차체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쭉 고속주행을 할 때 차체 안정감이 상당히 높아서 그렇게 무섭다라기보다는 입가에 미소를 절로 띠게 되는 상당히 재미있는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의 질감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향의 반응도 상당히 빠르고요. 상당히 고성능인데 이 정도면 내가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고성능처럼 아주 좀 운전자를 위축시키는, 차가 사람을 이기는 그런 고성능이 아닙니다. 드라이브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힘, 598마력, 부스트를 작용을 하면 646마력, 상당히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이어서 더 재미있습니다. 자,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36km죠. 지금 스포츠 다이나믹 모드에서 주행 가는 거리 322를 가리키고 있고요. 효율 모드로 가게 되면 355km로 좀 더 길어지죠. 주행 가는 거리 336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미 그보다 더 멀리 간다라고 지금 계기판이 알려주고 있죠. 배터리 잔량이 뭐 한 80% 정도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배터리 잔량 100%라고 한다면 뭐 400km 이상은 충분히 움직이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봄 가을처럼 배터리에 아주 쾌적한 환경일 때는 400km 이상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물론 한겨울에 혹한기 때 주행 가는 거리는 많이 줄어들 테고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이런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초상식들 좀 공부하시고 타는 게 낫겠죠. 앞에 265-35R21, 뒤에 305-30R21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셀렉트 다이내믹으로 다시 가고요.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레드 캘리퍼 고성능 브레이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속 100에서 어느 정도 제동 반응 보일지요. 갑니다. 하나, 둘, 셋. 고성능 스포츠 쿠페답게 제동 아주 가뿐하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비상등은 스스로 깜빡이는데 안전띠를 딱 배감으면서 시트에 몸을 잡아주지는 않네요. 또 가격대, 성능 감안을 하면 몸을 딱 잡아주는 안전벨트의 작동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주 강하게 제동을 했지만 차체의 반응은 아주 여유있고 편하게 제동을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잠깐 코너링 시도해 봅니다. 속도 쭉 끌어올리고요. 고고고고. 자, 쭉 가서 제동. 와, 속도가 상당히 높게 들어왔는데요. 야, 진짜 이 속도에서 이런 안정감을 보이다니요. 대단합니다. 평소보다 한 1-20km 더 빠르게 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달리다 보니까 체감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빠르게 진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빠르게 진입을 했지만 코너를 돌아 나오는 느낌은 전혀 쏠리지 않았고요. 차체가 기울어진다는 느낌이 거의 없이 그냥 수평을 유지한 채로 코너를 돌아 나가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성능 스포츠 쿠페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코너링 성능을 바로 이 차에서 만났다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대단한, 재미있는, 단단한, 그리고 안정된 그런 코너링의 느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여서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운전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전기자동차 역시 자동차인 이상 이렇게 달리고 멈추고 돌고 하는 이런 재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역시 그런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고성능 자동차의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2억 632만원입니다. 무려 2억 원을 넘는 가격 장벽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아무나 넘볼 수 있는 이렇게 쉬운 차는 아니다 라는 얘기겠죠. 아우디, 특히 RS의 자존심을 담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자, 이 차 최고 출력 598마력, 부스트 적용을 하면 646마력의 힘을 냅니다. 대단하죠. 공차 중량은 2355kg고요.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3.9kg, 부스트를 적용을 했을 때 3.6kg가 나오는데요. 도전해 봅니다. 12V 전원이 또 말썽이네요. 자, GPS 계측기는 이렇게 12V 전원을 통해서 전원 공급이 되어야지 사용이 가능한데 12V 잭에 꽂아도 지금 전원 반응이 없습니다. 전원 공급이 안 되는 모양인데요. GPS 계측기 또 생략을 하고 계기판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을 잴 수 있는 가속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완전히 끄고 주행 모드는 다이내믹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2.9초 나오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속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냥 얼마나 빠른지. 하나, 둘, 셋. 3초. 가속 측정 기능을 통해서 측정해본 최고 기록 2.9초, 3초 나왔습니다. 메이커 기록이 3.3초. 메이커 기록보다도 더 좋은 기록을 어쨌든 계기판상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2차 공인복합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3.4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달려갑니다. 약 55km 되는데요. 주행 모드는 이피션시 효율 모드로 갑니다. 에어컨 지금 외기 온도가 30도입니다. 안 틀 수 없죠. 20도로 하고요. 전기차면 이 조수석은 끄고 운전석만 에어컨 작동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실내 온도 20도, 풍량은 2단계로 세팅을 하고, 자, 트림미터 세팅 다시 했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의 평균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5km 기록 중입니다. 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8km 기록을 했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앞차 따라서 완전히 멈춰 섰고요. 이곳까지의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3km 기록했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1시간 20분 동안 55.6km 달려왔네요. 평균 시속 42km, 평균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3km 기록했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아우디 RS e-tron GT 타면서 느꼈던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센터 콘솔과 그 안에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입니다. 조금 사이즈가 큰 스마트폰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뚜껑이 안 닫히죠.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딱 걸려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작은 스마트폰은 이렇게 장착이 되죠. 그래서 무선 충전이 될 텐데 지금 스마트폰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큰
좀 더 큰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정도 되는 스마트폰은 무선 충전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안에 넣어 놓을 수가 없다. 그만큼 공간이 협소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을 띄우면 이런 형태가 되네요. 이런 형태는 쭉 나와서는 안 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 양옆으로 나가 있는 내비게이션 지도를 아예 안 나오게 하는 게 나을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비게이션 지도가 화면을 꽉 차게 덮는 게 낫겠죠. 아니면 덮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양옆으로 삐죽하게 나와 있는 이 자투리 그림들, 이 부분의 이 그림들은 잘라내고 그냥 가운데 부분만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지도를 올려놓은 화면 구성은 0파입니다. 네,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 제한이 많습니다. 이 차 지붕이 점점 낮아지는 쿠페 스타일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뒤로 갈수록 지붕이 낮아지면서 룸미러의 윗부분, 상당 부분을 덮어버리죠. 또한 아랫부분에는 뒷좌석에 헤드레스트 3개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를 비춰주는 룸미러의 유효 면적이 상당히 좁은 거죠. 위로는 지붕이, 아래로는 헤드레스트가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으로만 일부 제한적으로 뒷부분을, 차의 뒷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룸미러의 이 유효 공간이 이렇게 좁다라는 것, 쿠페 스타일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또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시야에 제한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이 부분 불편하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RS e-tron GT 시승을 했습니다. RS 역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배치는 아니다 싶습니다. 598마력, 부스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 646마력의 힘인데요. 그 힘이 도로 위에서 나타나면 어마무시합니다. 쭉 밟으면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탁월한 순발력, 그리고 그 순발력 끝에 고속 주행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는 또한 낮은 무게중심이 보여주는 아주 단단한 주행의 질감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속도보다 몸이 느끼는 체감 속도가 시속 50km 이상 더 낮게 느껴지니까요. 그만큼 자체가 안정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고속에서의 탁월한 주행의 질감, 아주 최고 수준이 아니었나 싶고, 이를 통해서 아우디가 그동안 쌓아놓은 고성능에 대한 노하우를 이는 전기자동차에 제대로 접목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엔진이 달린 내연기관차로 이런 고성능을 즐긴다고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엔진 배기량이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세금도 1년에 제법 많은 돈을 내야 될 겁니다. 또한 연료비도 많이 비싸죠. 요즘 연료비 값이 많이 치솟고 있는데요. 그런 연료비 부담, 자동차 세금 부담, 이렇게 좀 고성능을 즐기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라고 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자동차 세금 고정으로 훨씬 싸고요. 또한 연료비 걱정할 필요가 없죠.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이런 고성능 즐길 수 있는 게 또한 전기자동차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아우디 RS e-tron GT 그런 면에서 상당히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반면에 아주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자동차다 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다만 가격은 좀 비싸죠. 2억 원이 좀 더 넘는 가격, 아무나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고요. 1억 원이 넘는다고 해도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는데 무려 2억 원이 넘는 가격, 아마 아우디와 RS의 자존심을 담은 가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